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다양한 시어머니 유형을 봐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목격하고 또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유형은 정말 답이 없구나 싶은 유형들이 딱 5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곧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공감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대처법까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마이너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통장 감시형 시어머니입니다. 이 유형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연봉이나 수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처음엔 그냥 살갑게 대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기 시작하죠. 가족이 다 같이 돈을 모아야 집안이 든든하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관리를 잘 못한다니까. 내가 대신 관리해 줄 테니 매달 얼마씩 내 계좌로 넣어.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다 싶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분은 대기업에 다니는 꽤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대놓고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하고 물으시더니 잠시 뒤에 계산기를 꺼내서 금액을 딱 찍어서 내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큼은 생활비로 내야 하지 않겠니?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웃으면서 아직 결혼 전인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하고 넘겼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바로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 대화에서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해줘 하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결심을 굳혔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시어머니 혼자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아들이라는 통로를 거쳐서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유형을 만났을 때 핵심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 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엄마 말이 맞아라고 하면 그건 이미 남편감이 아니에요. 그 가정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통장 감시형 시어머니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딱 3가지예요. 첫째, 절대로 수입을 정확히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그럭저럭 벌어요. 수준으로만 답하는 게 맞아요. 둘째, 금전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저희 둘이 먼저 상의해 볼게요라는 말로 일단 시간을 버세요. 셋째, 결혼 전에 남편 될 사람과 재정 독립에 대해 꼭 명확하게 합의를 해두세요. 결혼 후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마이너스. 두 번째 유형은 희생 마케팅형 시어머니예요. 이 유형은 입만 열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부터 시작해요. 내가 이 아이 하나 키우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나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컸잖아. 그러니 당연히 내가 우선이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봉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이분들의 특징은 본인의 희생을 무기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의 청구서를 며느리에게 들이미는 거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혼한 지 2년 된 주부인데 시어머니께서 한 달에 2~3번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내가 내 남편 사립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허리가 휘었는데 그 정도 고마움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처음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너무 야박한 건가, 조금 더 잘해드려야 하나 하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그 희생 이야기는 딱 필요할 때만
꺼내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원할 때, 요구가 생겼을 때 말이죠. 이분이 대처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희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딱 한마디로 끝냈대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요구가 이어지든 그 부분은 저희 둘이 상의해 볼게요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희생 마케팅형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죄책감을 심어서 통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죄책감에 흔들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본인이 해드린 것에 감사하되 그 감사함이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의 희생은 존중하지만 그 희생이 내 삶의 결정권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 선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게 이 유형을 대처하는 핵심이에요. 마이너스. 세 번째 유형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바로 비교 저격형 시어머니입니다. 이 유형은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옆집 며느리는 명절마다 200만 원씩 갖다 준다던데, 내 친구 아들은 집 사줬다던데 너희는 뭐하니? 예전에 소개받았던 그 애는 집안도 좋고 얼마를 번다더라. 처음엔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달 매주 심지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해요. 실제로 상담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 중에 이 패턴이 정말 많아요. 처음엔 우리 시어머니 좀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예민한 건가요? 하고 물어요. 그런데 댓글을 보면 똑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수십 명씩 나타나죠. 이 유형이 위험한 이유는 직접적인 금전 요구나 폭언이 없어서 학대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니까 피해자 스스로도 확신을 못하고 계속 버티게 되죠. 비교 저격형 시어머니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비교 발언이 나왔을 때 그렇군요 하고 짧게 끊어야 해요. 동의도 반박도 하지 마세요. 동의하면 그 기준이 계속 높아지고 반박하면 싸움이 돼요. 그냥 그렇군요. 그러셨어요. 딱 이 두 마디로 반응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이 대화를 집에 와서 남편에게 꼭 공유하세요.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나중에 이 패턴이 심해졌을 때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확인해야 하거든요. 마이너스. 네 번째 유형은 가면형 시어머니예요. 이 유형이 정말 어려운 이유는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를 자랑해요. 친척 모임에서도 살갑게 챙겨주는 척하고 지인들 앞에서는 완벽한 시어머니 연기를 해요. 그런데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뭘 알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림을 하려고?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말들을 남편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만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어라는 반응이 나와요. 실제로 남편은 그 시어머니의 좋은 면만 봐왔거든요. 이 유형의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건지 시어머니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현실 인식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유형을 대처하는 핵심은 기록이에요. 날짜, 장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세요.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 기록을 보면서 내 인식이 맞다는 걸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단둘이 만나는 상황을 줄이는 게 좋아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만 만남을 갖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실적인 방어예요. 마이너스. 마지막 다섯 번째 유형은 전략적 피해자형 시어머니예요. 이 유형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갑자기 아픈 척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본인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상황을 뒤집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내가 이 집안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라며 쓰러지고 남편이 며느리 편을 들면 너마저 엄마를 버리려는 거냐며 울음을 터뜨려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유형의 시어머니를 7년 동안 견디셨어요. 결혼 초부터 이런 패턴이 반복됐는데 처음엔 정말 시어머니가 많이 아픈 줄 알았대요. 그래서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모든 걸 맞춰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명확하게 깨달았다고 해요. 아프다는 증상이 항상 갈등 직후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말한 다음 날, 남편이 내 편을 든 다음 날, 꼭 그때만 쓰러지신다는 거죠. 이걸 깨달은 뒤에 그분이 달라졌어요. 쓰러지시면 어머니, 빨리 119 부르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전화를 들었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증상이 바로 호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적 피해자형 시어머니에게 대처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전략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면 되고 전략적인 아픔이라면 의연하게 대응하면 돼요. 죄책감을 심으려는 시도에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그 전략은 성공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통장 감시형, 희생 마케팅형, 비교 저격형, 가면형, 전략적 피해자형. 이 5가지 유형에는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두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좋은 게 좋은 거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경계선을 넘는 사람이 그 경계선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가족이라서 더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그리고 이 경계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시어머니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에요. 바로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 경계선의 수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가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이에요. 배우자가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결혼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내 이야기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유형의 시어머니를 만나고 있는지 종이에 써보는 거예요. 글로 쓰는 순간 머릿속으로만 빙빙 돌던 것들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글을 보면서 내가 힘든 게 당연하다는 걸,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머니 세대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오셨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의 인생도 정말 고단했겠죠. 하지만 그 고단함이 나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되진 않아요. 나도 소중하고 내 삶도 소중해요. 그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버티는 거예요.